현재 대만에서는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다룬 대만의 생방송, 한국을 연구한 대만인 교수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중국이 한국에 굴복하는 현장입니다. 모두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흘러간 방송 내용에 대만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얻어낸 4가지, 그리고 중국이 감추려 했던 한국의 진짜 가치. 그 충격적인 진실이 유일하게 공개된 현장. 중국이 한국에 제대로 당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인들만 몰랐던 대한민국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코리아 공감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교수님, 한국은 결국 우리를 배신한 겁니까? 생방송 시작과 동시에 진행자가 던진 첫 마디였습니다. 스튜디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그의 분노에 찬 눈빛이 화면에 가득 찼습니다. 저는 대만 타이베이의 한 방송국 생방송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국제정치 전문가로 출연 중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늘 이 자리가 두려웠습니다. 현재 대만의 모든 뉴스 채널이 한 가지 뉴스만 다뤘거든요.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그리고 그가 인터뷰에서 한 한마디 때문이었죠. 진행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본을 들여다보더니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교수님, 오늘은 방송 시작부터 매우 불편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맨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한국 대통령이 최근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명확히 말했거든요. 한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결국 한국조차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고 만 건가요? 진행자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사실 이런 질문이 올 줄 알고 있었거든요. 최근 대만의 모든 뉴스 채널이 이 문제를 다뤘고 소셜미디어는 한국을 향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발언이 지금 대만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일단 진정하고 차근차근 생각해 봅시다. 정말 중요한 건 한국이 실제로 어떤 속내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거니까요. 감정에 휩쓸리면 진실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진행자는 제 말을 가로막더니 목소리를 한층 높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논란 정도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교수님. 이건 단순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공식적인 외교 입장 선언이라고 봐야 합니다. 일본 총리는 대만 유사시 자국의 유사시로 간주하겠다고 분명히 했고, 미국은 언제나 대만을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라고 표현하며 우리를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가 책상 위에 자료를 집어들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줄곧 우리를 외교적으로 외면해 왔습니다. 한 번도 우리 편에 서준 적이 없어요. 우리 대만 국민들이 그걸 다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래도 같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미국의 동맹국이니까 언젠가는 우리를 인정해 줄 거라고 기대했죠. 그런데 이제는요, 아예 중국 편에 서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이제는 정말 상황이 바뀌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대만 여론이 지금 얼마나 격양되어 있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야 했어요. 지금 대만 국민들과 언론이 그 발언을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마치 사형 선고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이번 발언이 향후 유사시 한국의 실제 행동을 그대로 예고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외교적 수사와 실제 정책은 다릅니다. 진행자가 눈살을 찌푸렸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한국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이야말로 우리 대만에게는 오히려 매우 고마운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진행자가 눈을 크게 뜨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대본에서 눈을 떼고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던 거죠. 잠깐만요, 교수님. 대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새해 벽두부터 한국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건 분명히 우리 대만을 완전히 무시하고
중국과 본격적으로 손을 잡겠다는 신호 아니겠습니까? 저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요. 정말 그런 의미일까요? 저는 정반대로 봅니다. 진행자가 제 말에 완전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자료를 뒤적거리며 다시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교수님, 솔직히 말합시다. 한국은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닙니다. 결국 중국 시장 없으면 못 사는 나라죠. 이번 방중에서 그 본심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사실상 경제적으로 중국에 종속된 나라가 결국 정치적으로도 굴복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진행자가 한국을 여전히 1980년대로 보고 있다는 게 너무 명백했거든요. 이건 그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무관심한 대중들은 주변국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한국을 수십 년 전의 한국으로 전제한 질문입니다. 틀렸습니까? 틀린 걸 떠나서 우린 주변국들의 현재 상황과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 국력 순위 10위 안에 늘 드는 국가입니다. 군사력 6위, 경제력 10위 안팎이죠. GDP로는 세계 12위에서 13위를 오갑니다. 인구 5천만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가 넘는 국가예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산업 구조입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2018년 26%에서 2025년 19%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미국과 유럽, 동남아시아로의 수출은 크게 늘었죠. 한국은 이미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진행자가 뭔가 반박하려 했지만 저는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과연 한국의 중국 방문이 중국을 띄워주기 위해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한국은 철저히 그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요.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보세요. 한국 대통령은 금으로 된 왕관을 선물로 주면서 핵잠수함 개발 승인을 얻어냈습니다. 트럼프가 좋아할 만한 화려한 선물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실질적인 안보 이익을 챙긴 거예요. 이게 한국식 외교입니다. 진행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사실을 듣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죠. 우리 대만이 4천억 달러 투자를 제시하고서도 성사시키지 못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한국은 고작 3,500억 달러 투자 약속만으로 모든 협상을 끝냈습니다. 우리보다 적은 금액으로 더 좋은 조건을 받아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잠시 멈추고 시청자들이 생각할 시간을 줬습니다.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 올릴 카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한국이 갖고 있었던 거죠. 우리와 다른 무언가 말이죠. 그래서 한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국가가 과연 자기 이득 없이 움직였겠습니까? 진행자가 다시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하나의 중국이라는 발언은 진행자님 잠깐만요. 그럼 정말 흥미로운 우연에 대해 하나 말씀드리죠. 저는 자료를 펼치며 구체적인 날짜들을 하나씩 짚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1월 4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한국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 딱 2달 만의 재회였죠.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드 배치 갈등과 한한령 등으로 그동안 냉랭했던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회복되는 모습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불안했고 일본은 경계했으며 우리 대만은 걱정했죠. 중국이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춰 더 극적으로 말했어요. 바로 전날인 1월 3일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라는 폭탄급 뉴스를 터뜨린 겁니다. 미국 특수부대가 카라카스에 침투해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어요.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한 나라의 지도자를 언제든 끌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온 세상이 그 소식으로 떠들썩해졌죠. CNN, BBC, 알자지라 모든 매체가 마두로 체포 소식만 다뤘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세계 언론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1월 4일 한국 대통령의 방중 당일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화성 19형 대륙간탄도 미사일이었어요. 김정은은 왜 하필 그날 미사일을 쐈을까요? 진행자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미국이 언제든 원할 때 한 나라의 수장을 체포할 수 있다는 힘을 보여준 것에 김정은은 공포에 떨었던 겁니다. 다음은 내 차례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허겁지겁 미사일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한 거예요. 나는 핵이 있다. 나를 건드리면 너희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메시지였죠. 교수님, 그래도 설마 미국이 일부러 그 타이밍에... 글쎄요. 저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2026년 국제외교에서 이런 절묘한 타이밍이 정말 우연일까요? 한중 정상회담 하루 전에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이 터지고 회담 당일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전 세계 언론이 한국과 중국의 만남이 아닌 미국의 힘에 집중하게 된 거예요. 저는 잠시 멈추고 핵심을 말했습니다. 이 만남 자체가 뭔가 특별하다는 반증 아닐까요? 미국이 그토록 방해하고 싶어 했다는 건 이 회담이 미국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한국이 중국 편에 섰을까요? 진행자가 이제야 뭔가 심각함을 느꼈는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뭘 논의했다는 겁니까? 결국 중국의 아부나 했겠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행자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몇 분이었죠? 약 90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는 손가락을 들어 강조했어요. 중국 외교에서 90분은 의례가 아닙니다. 진행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요. 거래 시간입니다. 진행자가 멈칫했습니다. 저는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시진핑 주석이 외국 정상을 만날 때 그 시간은 철저하게 계산됩니다. 인사와 사진 촬영, 형식적인 예의만 하는 나라들과는 20분이면 끝납니다. 중국이 무려 90분을 썼다는 건 한국을 설득 대상이 아니라 계산 대상으로 봤다는 뜻입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카메라맨들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게 뭔가를 원했고 한국도 중국에게 뭔가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중국과 무엇을 거래했나요? 저는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정상회담이야말로 한국이 얼마나 영리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죠. 저는 이 회담 내용을 분석하면서 가장 놀랐습니다. 왜요? 중국과 한국의 힘의 균형이 당연히 중국 쪽으로 기울었다고 생각했는데 정반대였거든요. 진행자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정반대라니요? 중국은 90분 동안 결국 한 가지 요구만 했습니다. 바로 중국을 인정해달라는 것이었어요. 한국에 인정받고 싶어 한다고요? 중국이? 14억 인구의 그 중국이 5천만 인구의 한국에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구체적인 사실들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중국은 한국과의 정상회담이 있기 전부터 한국에 사전 요구 사항들을 보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4가지를 요청했어요.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꼽았습니다. 첫째,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해달라. 둘째, 미국과의 국방산업 협력을 자제해달라. 셋째, 미국의 타이푼 미사일 한반도 배치를 거부해달라. 넷째, 대중군사협력에서 미국과 협력하지 말아달라. 진행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청난 요구들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요구만 한 게 아니에요. 대신 4가지 보상도 제안했습니다. 저는 다시 손가락을 꼽았어요. 첫째,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제재를 정식으로 해제하겠다. 이 회사는 미국 군함 수리 때문에 중국 제재를 받고 있었거든요. 둘째, 한한령을 폐지하고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공연을 다시 시작하겠다. BTS, 블랙핑크 같은 한국 스타들이 중국 무대에 설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셋째, 중국 관광객을 대폭 확대하겠다. 지난해보다 무려 5배 늘리겠다고 했어요. 넷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성사를 협조해주겠다. 한국이 그토록 원하는 남북 대화의 물꼬를 터주겠다는 약속이었죠. 진행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국이 보상까지 제안했다고요? 중국이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걸 짚어야 합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여 강조했어요. 중국이 원래 어떤 나라입니까?
중국이 누군가에게 보상을 제시하고 협상을 요청하는 국가였나요? 절대 아닙니다. 중국은 거슬리는 순간 바로 행동으로 보여왔습니다. 말이 아니라 주먹으로요. 저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나열했습니다. 2010년 센카쿠 열도 사태 당시 일본에는 히토류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일본 전자산업이 마비될 뻔했죠. 최근에는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발언을 했다고 관광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일본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받았어요. 2018년 캐나다가 미국 요청으로 화웨이 부회장 멍완저우를 체포하자 중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란듯이 외교관 출신 캐나다인 마이클 코브리그와 사업가 마이클 스페버, 이 두 명을 간첩 혐의로 구금했습니다. 3년 동안 가둬뒀어요. 심지어 캐나다산 카놀라유와 돼지고기 수입까지 금지시켰죠. 진행자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2024년 필리핀이 미국의 군사기지 추가 접근권을 허용하자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물리적 충돌을 감행했습니다. 필리핀 해경 선박에 물대포를 쏘고 보급선을 들이받았어요. 필리핀산 바나나와 파인애플 수입도 금지시켰죠. 저는 핵심을 짚었습니다. 이게 중국의 평소 행동 패턴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협상이 아니라 보복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게는요? 미군이 주둔하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사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한 나라예요. 그럼에도 중국은 한국에 4가지 보상을 제시하며 정중하게 협상을 요청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아시겠죠? 진행자가 복잡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한국이 이 요구를 다 수용했나요? 진행자님, 그랬다면 저도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게 바로 한국의 대응이었습니다. 진행자가 제 말에 완전히 몰입한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이 회유책에 굴복했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한국은 중국을 이용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말 그대로입니다. 저는 자료를 펼치며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중국의 4가지 요구 중에서 단 한 가지에만 응답했습니다. 그것도 돈 한 푼 들지 않는 말 한마디만 던진 거죠.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발언이었어요. 진행자가 갑자기 흥분하며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잠깐만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건 결국 우리 대만을 완전히 버린다는 공식 선언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손을 들어 진정시키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아닙니다.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한국은 존중한다고 했지 지지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외교 용어에서 이 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진행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미국도 똑같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인정한다고 표현합니다. 이건 외교계에서 수십 년간 써온 표준 문장이에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계속했습니다. 중국이 진짜로 원했던 건 지지하고 협조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중국의 대만 통일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는 문장을요. 한국은 그걸 절대 주지 않았어요. 존중이라는 기존 입장만 그대로 반복한 겁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모든 한국 대통령이 해온 말을 똑같이 한 거예요. 새로운 양보가 전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은 한국이 우리 입장을 인정했다고 자국민에게 선전할 수 있게 됐어요. 체면을 세운 거죠. 하지만 한국은 실질적으로 양보한 게 전혀 없습니다. 미국과의 국방 협력을 줄인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타이푼 미사일 배치를 거부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말 교묘한 외교술이었어요. 빈 껍데기를 주고 알맹이를 챙긴 겁니다. 진행자가 아직도 완전히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말을 한 것 자체가, 그리고 한국은 그 빈 껍데기 하나를 주고서 중국에게 어마어마한 요구 리스트를 들이밀었어요. 진행자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의 불법 조업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마구 고기를 잡아가는 문제 말이에요. 중국의 강력한 단속을 약속받았죠. 진행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중국이 그동안 쭉 외면해왔던 한국 서해, 바다의 각종 구조물 문제까지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구조물 문제요? 네.
중국이 한국 배타적 경제 수역 근처에 설치한 해양 구조물들이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과학 연구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군사 감시 목적이라는 의혹이 있죠. 중국이 절대 언급하고 싶지 않아 했던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당당히 협의하자고 요구했어요. 그리고 중국이 협의 테이블에 앉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욱 중요한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히토류 문제입니다. 통용허가 제도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중국으로부터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히토류요? 네, 히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미사일, 전투기 등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원소들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생산량의 60%, 가공 능력의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중국은 이걸 무기화해서 다른 나라들을 압박해왔죠.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끊어서 일본 전자산업을 흔들었고 미국에도 수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요. 진행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이런 실질적 이익을 다 챙겨온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의 진짜 수완이 드러나는 건 문화 분야였어요. 저는 자료를 넘기며 더욱 흥미진진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의 문화교류 확대를 이야기하며 바둑대회 개최를 제안했어요. 한중 바둑 친선 대회를 열자고요. 그리고 판다 추가 대여를 요청했습니다. 겉보기엔 중국을 존중하는 듯한 제스처였죠. 중국이 좋아하는 바둑, 중국의 상징인 판다. 중국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드라마와 영화, 게임, 음악 등에 대한 모든 제한 조치를 해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한령 완전 폐지요. 한한령은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한국 문화 콘텐츠를 전면 금지한 조치입니다. 한국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못하고 한국 드라마가 중국 방송에서 사라지고 한국 게임이 중국에서 서비스를 못하게 된 거예요. 한국은 바둑 대회와 판다를 요청하며 실제로는 엄청난 시장을 되찾는 협상을 한 겁니다. 진행자가 의외라는 듯 말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이군요. 마치 양국 간 문화 교류를 확대하자는 선의의 제안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실제로는 중국 시장에 한류를 다시 수출할 완벽한 물꼬를 튼 거죠. 중국은 문화 교류 확대라고 자국민에게 선전할 수 있고 한국은 실질적인 시장을 되찾는 거예요. 더 교묘한 건 한한령 해제 요구의 이유였어요. 한국은 마치 한한령이 중국과 한국을 갈라놓는 불필요한 장벽이라며 중국이 한국 내 협중 정서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한한령을 해제해야 한다고 논리를 뒤집어 버렸어요. 심지어 환경 문제까지 절묘하게 활용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의 마지막 수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에게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며 먼저 칭찬을 했어요. 중국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러더니 바로 이어서 이런 미세먼지 대응 성과를 바탕으로 환경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하자며 공동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환경 데이터 공유, 공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오염 물질 배출 감축 목표 설정 등을 요구한 거예요. 진행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10점짜리 학생에게 30점 나왔다고 칭찬해주고선 그럼 이제 100점도 만들 수 있겠네라고 부추기는 격이군요. 정확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칭찬을 받았으니 거절하기 어려워요. 거절하면 환경 개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되니까요. 결국 한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심리전이었죠. 진행자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질문을 던졌어요. 잠시만요, 교수님. 그래서 중국이 한국의 이 모든 요구들을 다 들어준다는 겁니까? 고작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해준다는 말 한마디, 그 입장 표명 하나만으로요? 진행자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제 말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었어요. 대만 시청자들도 같은 의문을 갖고 있을 거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중국이 그토록 한국의 말 한마디에 집착했을까요? 왜 보상까지 제안하며 한국의 입장을 악착같이 확인하려 했을까요?
사실 여기엔 훨씬 더 큰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더 큰 이유요? 진행자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네, 중국에게 한국의 입장 표명이 생각보다 아주 큰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중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야 해요.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중국이 지금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행자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미국이겠죠?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중국은 이미 미국의 한계를 정확한 수치로 계산해냈습니다. 중국이 정말 두려워하는 건 미국 그 자체가 아닙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중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미국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특정 국가입니다. 미국 혼자서는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메워주는 나라가 있으면 미국이 무적이 되거든요. 그 국가가 지금은 바로 한국입니다. 진행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대체 무슨 말입니까? 잠시만요. 일단 미국의 한계라니요.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국이고 우리 대만과도 긴밀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데 중국이 미국의 한계를 본다는 건 근거 없는 말씀 아닌가요? 저는 자료를 펼치며 충격적인 숫자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가장 먼저 간파한 한계는 미국의 군사 제조업 기반의 붕괴입니다. 붕괴요? 네. 특히 미국의 군함 건조 능력이 한계치에 봉착했어요. 냉전 시대에 미국에는 수십 개의 조선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형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가 7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마저도 일부는 시설이 노후화됐고 숙련공이 부족합니다. 함정 건조 역량의 격차를 보시죠. 중국은 연간 약 1,200만 톤 이상의 선박을 건조합니다. 미국은 고작 10만 톤 수준이죠. 진행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군함 수리가 가능한 대형 드라이독만 해도 중국은 20개 이상, 미국은 4개입니다. 그래서 미국 군함들이 수리를 받으려면 몇 년씩 줄을 서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미 해군과 중국 해군의 질적인 차이가 있을 텐데요. 물론 질적 우위는 양적 열세를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해군의 훈련 수준, 전투 경험, 지휘 체계는 여전히 세계 최고죠. 하지만 전쟁은 결국 소모전입니다. 아무리 정예 부대라도 탄약이 떨어지면 싸울 수 없어요. 저는 우크라이나의 교훈을 이야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상황을 보세요. 2022년에 시작된 이 사태에서 미국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포탄 소모량이었어요. 우크라이나는 하루에 155mm 포탄을 수천 발씩 썼습니다. 미국의 연간 생산량이 몇 달 만에 바닥났어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쏟아부은 포탄과 미사일 재고는 2026년 현재 위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시 비축량의 30%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핵심을 짚었습니다. 중국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만 해협에서 단기 결전에는 강할지 몰라도 한 달 이상의 고강도 소모전에 돌입하면 탄약 부족으로 스스로 무너질 것임을 확신하고 있어요. 중국 군사 전략가들 사이에서 이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저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어요. 심지어 공급망에 아킬레스건도 있습니다. 중국산 부품 없이는 발사되지 않는 미사일들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중국은 미국 첨단 무기 체계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소리 없이 웃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무기들이 중국산 부품 없이는 완성되지 않거든요. 저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F-35 전투기의 자석을 아십니까? 스텔스 전투기에 들어가는 고성능 연구 자석은 히토리로 만들어집니다. 그 히토리의 90% 이상을 중국이 가공해요. 정밀 유도 무기의 센서, 군용 배터리의 핵심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70% 이상이 여전히 중국산이거나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공급망에서 옵니다. 진행자가 당황했습니다. 미국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설계하지만 그 무기를 완성할 중간재와 원자재는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2024년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발표했을 때 미국 방산업계가 패닉에 빠진 거 기억하시죠? 갈륨은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의 필수적인 원소예요. 2026년에 중국은 미국의 최첨단 레이더 생산 라인을 단숨에 멈출 수 있는 스위치를 쥐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의존도를 줄이려면 최소 10년은 걸려요. 그 사이에 전쟁이 나면 미국은 곤란해집니다. 진행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 치고 그럼 왜 하필 한국이죠? 한국이 그만한 능력이 있나요? 여전히 우리 대만의 TSMC는 미국의 첨단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대만이야말로 대중 견제의 가장 중요한 길목 아닙니까? 저는 말없이 잠깐 진행자를 쳐다봤습니다. 이 질문이 올 줄 알았어요. 대만인으로서 가장 듣기 싫은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진행자님,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쉬었어요. 우리의 TSMC가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지만 한국의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HBM 또한 미국 인공지능 칩셋에 없어서는 안 될 기술입니다. HBM이 뭔지 아십니까? 고대 역폭 메모리예요. 엔비디아의 AI 칩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GPU에 전부 HBM이 들어가요. 심지어 미 국방부 방산 시스템이나 전투기의 미션 컴퓨터에도 필요한 부품입니다. 그런데 이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3곳밖에 없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론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중 한국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전 세계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한국이 승인하지 않으면 전 세계 AI 가속기는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결국 TSMC와 한국의 HBM은 AI 칩 완성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는 공생 관계입니다. 다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대만의 TSMC는 칩을 위탁 생산하고 이를 HBM과 연결하는 패키징 기술력은 독보적이지만 정작 HBM이라는 메모리 자체를 직접 생산할 능력은 없습니다. 반면 한국의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TSMC와 대적할 기술력의 최첨단 파운드리와 고성능 HBM을 동시에 제조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칩을 설계하고 만들고 메모리를 붙이는 모든 과정을 한 지붕 아래서 해결하는 원스톱 솔루션은 오직 한국만이 가진 무서운 경쟁력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이 사활을 걸고 투자하는 인공지능 산업의 필수 기술이 모두 한국에 존재하니 한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절대 놓칠 수 없는 파트너입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계속했어요. 더군다나 한국은 이제 미국의 군함을 생산하고 수리하는 국가입니다. F-35 전투기의 센서 모듈과 스텔스 기능 또한 한국의 협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다들 모르시겠지만 한국의 포탄 생산 능력은 세계 최대급입니다. 진행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국은 155mm 포탄을 연간 100만 발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는 200만 발도 가능해요. 미국은 약 50만 발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죠. 이마저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크게 늘린 수치입니다. 과거에는 연간 14만 발밖에 못 만들었어요. 잠깐만요, 교수님. 한국이 미국보다 포탄을 더 많이 만든다고요? 네, 2배 이상입니다. 저는 전략적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포탄 재고가 여유로운 국가는 한국뿐입니다. 나토 전체가 포탄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보내느라 자국 비축량이 바닥났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수십 년간 북한과 대치하면서 비축해온 재고가 있고 생산 능력도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한계점인 생산 능력을 보완할 국가는 결국 한국뿐이란 거죠. 조선, 포탄, 미사일, 전자부품. 미국이 못 만드는 것, 부족한 것을 한국이 다 갖고 있어요. 중국도 그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한국에 그토록 공을 들이는 겁니다. 한국이 미국 편에 완전히 서면 중국이 계산한 미국의 한계가 사라져요. 미국의 부족한 생산력을 한국이 채워버리니까요. 미국 혼자서는 약점이 있는데 한국이 합류하면 그 약점이 메워지는 겁니다. 진행자가 이제야 뭔가 심각함을 깨달았는지 말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한국과 미국을 떼어내려고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대만 유사시 발언을 했을 때 중국이 갑자기 독도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 편을 든 것 기억하시죠?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 땅이라고 했어요. 중국이 언제 한국의 영토 주장을 지지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 편을 들었어요. 그리고 항일 역사를 이야기하며 한국과의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함께 싸운 동지라는 프레임을 만든 거죠. 일본을 공동의 적으로 설정하고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겁니다. 모두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이 중국에게 그만큼 중요한 위치라는 뜻이에요.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군요. 결국 한국이 미국과 멀어지고 최소한 중립으로 남는 것만으로도 중국은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미국의 생산력을 보완해줄 국가가 사라지니까요. 중국이 계산한 미국의 약점이 약점으로 남는 거예요. 진행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대만은요? 대만은 늘 희생양입니까? 강대국들의 게임에서 우리는 그저 말일 뿐인가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 부분이 가장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대만이 진짜 위험해지는 순간은 오히려 한국이 중국과 아예 대화를 끊는 순간입니다. 왜죠? 진행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국은 고립된 상대에게 가장 잔인해집니다. 완충제가 사라지거든요. 한국이 완충제라는 겁니까? 불편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안전한 건 한국 덕분이란 말씀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현실입니다. 중국이 한국과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동안 중국은 대만에 전면전을 걸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변수가 존재하니까요. 변수라뇨? 생각해보세요. 중국이 갑자기 대만에 무력을 가한다면 미국이 개입하겠죠.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할까요? 만약 한국이 미국 편에 완전히 붙으면 중국의 해상 보급선은 큰 위협을 받습니다. 한국 해군과 한국에서 정비된 미국 함정들이 떡하니 있을 테니까요. 한국이 중립만 지켜도 중국은 후방을 걱정해야 합니다.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이 있고 한국의 미사일이 중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고 있으니까요. 중국은 대만을 향하는 것과 동시에 한반도 상황을 신경 써야 해요.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큰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한국이라는 변수를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만을 건드리면 위험하니까요. 진행자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의 안전이 한국의 선택에 달렸다는 겁니까? 불행히도 일부는 그렇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진행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결국 실리적인 외교를 추구하며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익을 취하며 줄타기를 하죠. 우리는 그걸 기회주의라고 비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외교가 오히려 우리에게 고마운 일입니다. 왜죠? 한국이 중국의 움직임을 제한하면서도 미국과 손을 잡고 있으니까요. 한국이 완전히 중국 편으로 가면 우리는 더 위험해집니다. 한국이 완전히 중국과 적대하면 중국이 더 과격해져요. 지금처럼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숨 쉴 공간을 주는 겁니다. 진행자가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도 한국이 우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해 준 적은 없지 않습니까? 한 번도요. 맞습니다. 한국은 대만에 대해 공식적으로 한 번도 지지 발언을 한 적 없습니다. 유엔에서도 우리 편을 들어준 적 없고 양안 문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적도 없죠. 저는 잠시 멈추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중국을 지지한 적도 없어요. 존중이라고만 했지 지지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진행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씁쓸하군요. 외교는 원래 씁쓸한 겁니다. 정의나 우정이 아니라 이익으로 움직이는 게 국제 정치예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진행자가 고개를 들며 다시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대만 시청자들의 자존심을 대변해야 했으니까요. 결국 정의를 지킨 건 일본과 미국뿐인가요, 그럼? 적어도 그들은 우리 편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진행자님, 정의는 무엇일까요? 민주주의를 지키고 독재에 맞서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일본에 대해 분석해 볼까요? 최근 일본 총리는
대만 유사시를 자국의 유사시로 본다는 말을 했습니다. 대만 국민들은 감동받았습니다. 일본이 우리 편이다라고요. 하지만 과연 대만을 진심으로 걱정해서 그런 걸까요? 저는 자국 내 지지율을 의식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봅니다. 진행자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현재 일본 국내 여론이 중국에 대해 매우 적대적입니다. 센카쿠 문제, 역사 문제, 경제 경쟁 등으로 반중 감정이 높아요. 정치인들이 대만을 지키겠다고 말하면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인기 있는 발언을 한 거예요. 그건 너무 냉소적인 해석 아닙니까? 그럼 실제로 일본이 한 게 뭡니까? 진행자가 머뭇거리렸어요. 저는 다시 목소리에 힘을 주며 하나씩 짚어갔어요.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조용합니다. 공식 발언도 없고 화려한 약속도 없습니다. 대만을 지키겠다는 말 한 번 안 했어요. 저는 핵심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방산 기업들은 대만 해군이 필요로 하는 함정 기술을 이미 갖고 있고 대만 육군이 간절히 원하는 자주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양산하고 있습니다. 대만 공군이 필요한 훈련기도 한국이 만들고 있어요. 누가 더 실질적인 도움입니까? 말로 지지한다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걸 실제로 가진 나라입니까? 진행자가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어요. 진행자님, 우린 외부의 화려한 발언보다 냉정한 현실을 봐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을 봐야 해요. 저는 진행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지금 대만을 위한다면 일본의 빈말보다 한국과의 실질적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발언을 했든 그 배경을 알고 우리도 우리의 실리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진행자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대체 우리가 한국과 왜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겁니까? 한국이 우리를 도와줄 이유라도 있나요? 중국의 군사적 압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집니다. 중국 전투기가 대만 방공식별 구역을 침범하는 횟수가 2020년 380회에서 2025년 1700회로 늘었습니다. 중국 해군 함정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것도 일상이 됐어요. 압박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방력 증대는 어느 때보다 절실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줄곧 기대해온 미국 무기들은 어떻습니까?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부분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F-16B 전투기 업그레이드가 몇 년째 밀리고 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차 도입도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스팅어 미사일, 하푼 미사일 다 밀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고의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생산 능력이 한계에 달한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황에서 대만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무기는 바로 한국 무기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기술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고 우리가 원할 때 즉시 납품해줄 능력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저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어요. 실제로 우리 군은 한국산 자주포와 전차 구매를 위해 지속적인 요청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으로부터 최종 승인은 받지 못했지만 말이죠. 진행자가 완전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가 한국에 무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런 사실이 있었나요? 네, K9 40문, K2 전차 100대, 천무 20문 등 수없이 많은 요청을 했죠. 우린 부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우리를 도와줄 이유가 없다면 만들기라도 해야 합니다. 진행자가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교수님, 그럼 대만은 아직도 약소국인가요? 남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인가요? 저는 긴 침묵을 했습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토론의 핵심이었거든요. 진행자의 눈에서 절망과 분노가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아니요, 대만은 강대국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반도체 초강대국입니다. TSMC 하나만으로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90%를 만들어요. 애플, 엔비디아, 퀄컴, 전 세계 모든 빅테크가 우리 없이는 사업을 못합니다. 1인당 GDP는 이제 한국이나 일본과 비슷합니다. 구매력 기준으로는 더 높아요. 우리 국민들은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우린 중국이라는 거대한 압박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강국입니다. 70년 넘게 숨막히는 위협 아래서 자유를 지켜왔어요. 그건 대단한 성취입니다. 진행자가 잠시 안도의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우린 그 어느 국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결정적인 변수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대만이 중국에 넘어가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붕괴해요. 그래서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대만은 여전히 강합니다. 더 강해질 거고요.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자신감을 되찾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누구와 손을 잡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다른 국가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며 흔들린다면 겉모습만 화려한 감정과 자부심만 남은 빈 껍데기로 전락하겠죠. 한국이 존중이라고 했다고 분노하고 일본이 함께하겠다고 했다고 감동받고 그건 약자의 반응입니다. 진짜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으로 더 강한 국가와의 신뢰를 차근차근 쌓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진행자가 집중해서 들었어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그 한국을 보세요. 불과 4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우리보다 훨씬 가난했던 국가였습니다. 198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1,700달러, 대만은 2,400달러였어요. 우리가 40%나 더 부유했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대만의 경제 규모가 한국을 압도했습니다. 아시아의 4마리 용 시절, 우리가 선두였어요. 한국은 우리를 부러워했죠. 진행자가 이 사실에 새삼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GDP는 1조 7천억 달러, 대만은 7천억 달러입니다. 한국이 우리의 2배가 넘어요. 더 중요한 건 국제적 위상입니다. 지금은 한국이 바로 전 세계의 핵심 변수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먼저 손 내밀어 협력을 요청하고 중국 주석이 각종 보상을 제안하며 대화를 요청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40년 전 우리보다 못 살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진행자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 모든 변화의 바탕에 스스로의 힘으로 전차와 자주포, 최첨단 전투기까지 설계하고 제작해서 전 세계에 수출까지 하는 강력한 국방력이 자리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1970년대 한국은 미국에서 M48 전차를 사왔습니다. 기술 이전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K1 전차를 개발하고 K2 전차로 발전시켰죠.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를 만들어 수출합니다. 1980년대 한국은 F5 전투기 조립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T-50 훈련기를 자체 개발했고 지금은 KF-21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고 있어요. 30년 만에 조립 공장에서 첨단 전투기 개발국으로 성장한 겁니다. 자주포도 마찬가지예요. K9 자주포는 이제 나토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가 도입했어요. 유럽이 자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한 겁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가장 핵심적인 통찰을 전했어요. 우리 대만은 분명히 부유합니다. TSMC라는 세계 최고의 기업도 있고 교육 수준도 높고 민주주의도 성숙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아직 진정으로 강하지는 않습니다. 진행자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강하다는 건 뭘까요?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남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를 건드리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걸 보여줘야 강한 거예요. 한국은 그걸 보여줬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대응합니다. 중국이 압박하면 버팁니다. 왜요? 스스로 싸울 능력이 있으니까요. 자체 개발한 미사일이 있고 자체 생산한 전차가 있고 자국에서 만든 전투기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미국 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팔아줘야 싸울 수 있어요. 그건 강함이 아닙니다. 의존입니다. 저는 결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결국 경제력은 차갑고 건조한 숫자로 증명되지만 진짜 강함이란 건 불굴의 의지로만 증명되는 법입니다. 한국이 지난 40년간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절대 우리의 운명을 맡기지 않겠다는 처절하고도 강인한 자강의 의지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메시지에 온 힘을 쏟았어요. 그들이 온 국력을 쏟아 만들어낸 그 전차와 전투기들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킬 수 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메시지예요. 바로 그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결정체인 거죠. 그 의지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존중하고 중국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으니까요. 우리 대만도 그래야 합니다. 누가 우리 편인가를 따지는 대신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해요. 강자는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스스로의 길을 가죠. 한국은 40년 전에 그 길을 정했고 40년간 실행했습니다. 자주 국방, 스스로 지키는 나라라는 목표를 세우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가 침묵했습니다. 스튜디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우리도 정해야 합니다. 미국이 지켜주길 바라는 나라로 남을 건지, 스스로 지키는 나라가 될 건지, 남의 말에 분노하고 감동받는 나라로 남을 건지, 남들이 우리 눈치를 보는 나라가 될 건지. 저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을 보세요. 40년이면 됩니다. 40년 후 대만이 어떤 나라가 될지는 오늘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